쌀의 소비가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통계에는 외식에서 먹는 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햇반으로 먹는 쌀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햇반 엄청 먹는데. 엄청 먹는데 그래서 실제로 쌀이 얼만큼 줄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 쌀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공용의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네. K푸드, 뭐 쌀 스낵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빠른 그렇군요. 속도로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의무 수입 물량과 비축 물량의 공급은 정부에서 좌우하거든요. 정부가 이걸 결정을 해요. 가공용 쌀이 상당 규모가 이 밥상용 쌀을 이렇게 일종의 침식을 한 거예요. 추석을 앞두고 쌀값이 올랐다는 소식이 이어집니다. 1,000원 하던 식당 공깃밥이 2,000원, 또 3,000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상기후부터 시장 구조의 문제까지 다양한 원인이 진단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출신이자 현직 농업인이기도 한 김현권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 얘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쌀 한 가마 80kg 가격이 22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뭐 예년에 비해서 한 비교를 해보신다면. 문재인 정부 때 2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있고요. 있어요. 예, 5, 6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20만 원 약간 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쌀값이 갑자기 오르다가 보니까 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0만 원 넘어갔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게 또 값이 급격하게 추락을 해서 작년에는 쌀값이 현지에서 12만 원, 13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쌀 한 가마에. 쌀 한 가마에. 그러면 이건 농민들에게는 또 굉장히 소득의 감소를 그렇죠. 가져오는 거잖아요. 쌀을 생산하는 농민 숫자가 전체 농민에서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농촌 현장의 분위기는 쌀값이 사실 많이 영향을 끼치죠. 그럼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에 쌀값 대응이 좀 부족했어요.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정부에서 좀 급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과잉해서 대응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쌀값이 또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근데 지금 의원님 예. 보시기에 22만 원이 절대적으로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좀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등락이 심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쌀값도 적절한 수준에서 꾸준하게 유지되는 게 그게 바람직하죠. 생산자나 소비자나 가장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 또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이렇게 그래요. 시장에서는 이미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올해 초부터 나오고 있었다는데 예. 그건 사실입니까? 그렇죠. 올 초에 이미 현지에서는 원래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에서 쌀 대응이 좀 미흡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고 작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1년에 생산되는 쌀은 360만 톤에서 380만 톤 정도가 되는데 이 규모의 쌀은 우리 국민이 전체가 소비하기에 조금 많은 양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45만 톤 정도를 그 공공비축미로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이 공공비축미는 국가 안보 등의 목적으로 쓰죠. 그래요. 그래서 45만 톤 정도를 수매를 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니까 재작년 그전년도 이때는 20만 톤을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매입해서 창고에 넣었어요. 네. 아예 시장에서 격리를 시장에서 시킨다. 쌀이 많으니까 예. 쌀값이 떨어지면은 농민들의 소득에 사실 문제가 되잖아요. 연세 많은 농민들이 또 그럼요. 많고 그래서 이제 20만 톤 정도를 해마다 시장 격리라는 이름으로 창고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이제 쌀값 관리가 잘 안 되다가 보니까 작년에
26만 톤을 그것도 일시적으로 가을에 시장 격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작년 쌀 생산량하고 등을 감안했을 때 이거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작년에 그 조치는 너무 과잉 격리였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 과하게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만 톤을 격리함으로써 쌀값을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효과는 봤어요. 그러면 격리를 할 때는 방출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격리를 창고에 넣어놓으면 쌀은 넣어놓는 순간부터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창고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다 국민 세금인데 격리를 할 때는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방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과감하게 격리를 해서 쌀값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면 올해 초에 쌀 부족 현상이 느껴질 때 적절하게 방출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늦었습니까 타이밍이? 그래서 타이밍이 늦었죠. 올 가을 들어와서 방출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정부가 쌀을 풀기로 이제 해서 8월 말에 3만 톤 또 2만 5천 톤을 공급하기로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쌀값이 좀 잡힐까요? 일단 이 정도 저는 방출하면 5만 5천 톤을 방출하겠다는 건데 제가 현장에서 들어본 얘기 등을 종합하면 조금은 부족하다. 현재 필요한 양은 시장의 반응은 한 10만 톤 정도로 잡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현 시점에서 조금 더 늘려도 괜찮지 않겠나? 그 얘기는 농민들의 어떤 이 소득 보전을 위한 이런 거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이게 쌀 구조에서 이게 1년 내내 쌀값이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년 쌀값의 평균이 농민들의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 수확기의 쌀값이 농민들 소득의 기준 가격이에요. 쌀을 생산은 농민이 하는데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비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창고도 있어야 되고 비축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확은 농민이 하고 수확이 끝나면 농협 등 RPC라 그러거든요. 저장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미국 종합 처리장. 맞아요. 농협하고 민간 RPC가 있는데 이 RPC에서 거의 모든 쌀을 수매해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지금 이제 쌀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10원대 혜택 보는 거 없어요. 그렇겠네요. 이미 쌀은 다 RPC로 넘어가 있는 유통 쪽으로 넘어갔네요. 유통 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기 쌀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확기 쌀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정책을 펴주기를 농민들이 바라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은 함께 살아가는 그렇죠. 세상이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의 의식이 우리 농민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농촌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저는 당국자에게 제가 뭐 사선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0만 ton 풀어도 괜찮습니다. 푸십시오. 예. 근데 이 또 푸는 방식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대여 방식으로 푼다고. 요거는 약간 그래도 약간 좀 제가 얼핏 보기엔 스마트한 방식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어때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보면서 좀 웃긴다 생각했어요. 왜 뭐냐면 생산이 있고 공공비축미뿐만 아니라 시장 격리를 통해서 정부가 이제 비축을 하지 않습니까? 비축해놓은 물량에서 임대를 해서 방출한다라니까 이건 사실상 내년에 이걸 다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받아오겠다 이런 거죠. 다시 그러니까.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방출은 방출인데 방출이 아닌 것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계속 쌀값 자체를 좀 안정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그래서 이 떨어지는 거가 싫다 이제 이런 거. 농민단체의 눈치를 좀 본 거죠. 눈치를 본 건데 정책 당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리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할 때 하면은 방출도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쌀은 격리를 해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용만 생기기 때문에 그게 다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꼼수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역시 그래도 현직 지금 농업인이면서도 예. 역시 또 국회의원을 하셔서 그런가 이 경제 전체를 특히 소비자들 생각도 하시면서 균형 있게 봐야 한다. 예. 저는 그리고 제가 일본 쪽을 좀 봤는데요. 예. 일본은 지금 사실 현재까지도 그런데 올 초에 작년 동월 대비 쌀값이 거의 98%까지 많이 오르는 올랐죠. 정말 예. 어마어마한 일이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농산물이 지금 주도할 정도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거기에 비하면은 한국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한국도 일본처럼 이렇게 당분간 쌀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 계속 좀 22만 원 또 그 이상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일본과 우리는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쌀이 지금 이제 시중에 모자란다는 거지 대한민국엔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딘가 비축돼 있군요.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기 네. 때문에 문제고 시중에 유통되는 양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를 조금 많이 해서 유통되는 양이 적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은 당장 비축되어 있는 거 풀면 되고 또 우리 이제 곧 그 조생종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0월이 되면 이제 올해산 수확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의 쌀 문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우리는 이런 그 정책상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고 일본은 쌀 자체의 부족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일본 사례를 보면서 진열장에 쌀을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 집에 쌀 저장하세요? 저희가 둘밖에 안 살아가지고 별로 쌀 없습니다. 쌀 집에. 없죠, 그죠? 많이 없어요. 예. 저도 집에 쌀 없어요. 기껏해 한 5kg 정도 소포장된 거 하나 넣고 먹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냐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트 진열장에 가면 쌀을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다가 쌀을 2포대, 3포대 사놓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진열장에서 쌀의 품귀 현상이 벌어지면 집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가정이 집에다 쌀을 몇 포씩 갖다 놓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면은 그거는 몇십만 톤 없어지는 건 잠깐이에요. 일본이 사실 일부 그런 일이 일본이 있었죠. 그런 거고요. 네. 그래서 쌀 관리는 굉장히 촘촘하게 해서 절대로 소비자가 불안을 느끼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한번 일어나면은 가수요가 발생하고 장기적인 현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건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일본의 그러한 지금 이 쌀 가격 폭등 현상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일본도 분석하지만 2023년도에 일본의 그 폭염 특히 벼가 연글 때 너무 날씨가 더워서 쌀 공급량이 확 주는 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국에서도 앞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기후나 날씨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급락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기후 변화가 생각하십니까? 농업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이미 상당 정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번에 일본 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일본의 기후 변화가 있었을 때 쌀 생산이 감소로 연결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고령농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것에 대처하는 농민들은 젊고 규모가 큰 농민들이 대응할 수 있지. 상대적으로 고령농들은 그냥 쉬운 농사를 하는 거지. 이게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생산층에서 먼저 이탈하는 것은 영세농과 고령농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농업 구조가 고령농의 비율이 높은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 떨어지는군요. 그 확실히.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아니 그거는 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결국 식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위기가 왔을 때에도 대처할 능력을 키우는 거는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생산 예를 기반이 들어 새로운 품종을 좀 어떤 기후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그렇죠. 도입한다든지.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규모 자체가 탄탄하게 영농 기반이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적응 능력은 기반이 탄탄한 기반의 층에서 이루어지지 소규모이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어려워요. 그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된다.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 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가 농업 생산 기반을 탄탄하게 하는 일을 일찍부터 더 세게 해야 된다. 그래야 위기에 적응할 수 있다. 이걸 배워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뭐 농촌 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해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변화를 좀 촉진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소규모 농민 숫자가 너무 많아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소규모 농민들이 거의 은퇴할 나이가 지났고 은퇴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은퇴 후에 생계 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금도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은퇴를 원하는 다수의 영세 고령 농민들이 농업을 손을 놓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촉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그러면은 그런 과감하게 그런 예산을 써야 사업을 돼요. 하고자 하는 청장년층들이 좀 그렇죠. 생겨날까요? 우리 농촌도 이미 청장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요. 농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면 청년들은 들어갈 거예요. 농지에 대한 접근성을 네. 높여준다면.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농지가 안 돌아온다. 네. 농지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국가가 은퇴하려는 농민들에게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면서 그 농지를 국가 소유로 바꾸고 그 농지를 낮은 가격에 청년 농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을 규모화된 농지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제 농업도 기계화잖아요. 기계화된 농지를 쓰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필지가 큰 집적화된 농지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영농에 종상할 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그렇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농업에서의 구조조정의 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품종 얘기를 하는데 품종도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품종은 누가 개발해도 한 군데서만 개발하면 돼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전개되어야 할 거는 농업 자체의 기반을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이들을 규모화시키는 것은 전국적으로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고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쌀 소비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좀 당황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뭐 워낙 이제 빵 이런 거 밀 좋아하고 이래서 쌀 소비 준다 이런 얘기 또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가격이 막 오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쌀이 또 그냥 직접 우리가 밥으로 먹는 경우가 있고 또 가공미가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이런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뭐 막걸리도 있고 좀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소비가 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또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렇죠. 네. 쌀의 소비가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통계에는 외식에서 먹는 쌀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햇반으로 먹는 쌀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햇반 엄청 먹는데. 엄청 먹는데 그래서 실제로 쌀이 얼만큼 줄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 통계가 정확지 않단 말씀이세요? 햇반이 우리가 그 밥상용 쌀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햇반 많이 먹잖아요. 그거는 가공미로 들어갑니까? 가공으로 들어가서 밥쌀용으로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통계에 조금 부정확한 점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쌀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공용의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하. 우리가 가공용 쌀은 정부 비축미가 비축이 되어서 목적을 하고 나면 그걸 언젠간 또 시장을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한 2년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쌀을 품질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싼 값에 가공용으로 공급을 하고, 또한 우리나라가 의무 수입 물량이 있잖아요. 1년에 그렇죠. 40만 톤. 맞아요. 그 의무 수입 물량과 저 비축을 하고 시간이 지난 이 쌀이 가공용 쌀의 원료가 되는데, 이 가공 시장이 우리가 지금 한류 이런 거 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김밥, K푸드, K푸드, 뭐 쌀 스낵 이런 게 상당히 지금 굉장히 빠른 그렇군요. 속도로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의무 수입 물량과 비축 물량의 공급은 정부에서 좌우하거든요. 정부가 이걸 결정을 해요. 이 부분에서도 부족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다 보니까 가공용 쌀의 소비가 밥쌀용 쌀로 일부 넘어왔어요. 아, 네. 예. 이게 더 비싼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당장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비싼 거라도 사서 제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공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공용 쌀이 상당 규모가 이 밥상용 쌀을 이렇게 일종의 침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밥상용 쌀의 값을 더 올리게 된 원인이 됐어요. 아, 이 얘기는 앞으로 쌀 문제, 쌀값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공용 시장을 키우는 것이 전체 쌀값을 관리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가공용 시장은 비축된 쌀의 처리 대상으로만 네, 생각했지 네, 네. 이거 자체를 시장으로 보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등 시장이 아니고 그 다음 시장이군요. 2류 시장으로 본 거예요. 예. 2차 시장으로. 네. 이제는 가공용 쌀 자체를 이것을 독자적인 시장으로 보고 이게 쌀 관리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입맛이 예민한 사람은 아닌데요. 예. 우리가 보통 일반미로 이게 집에서 밥상에서 먹는 쌀을 먹는 것하고 그 어떤 품질하고 이거를 이제 가공미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확실히 품질이 다른 게 이게 느껴집니까? 예를 들어 아주 고급화된 가공미. 그러니까 직접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건데도 좀 차별화된 고급화된 가공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다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만든 막걸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보면은 제품들이 현재 그 전통주 있잖아요. 네. 요즘 쌀로 만든 증류주, 위스키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잖아요. 규모는 아직 안 크지만 네. 그런 시도들이 있고 상당히 인기들을 끌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그냥 밥상용 쌀을 쓰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맛의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분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료비의 비중이 크지 않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공용 시장을 키우는 게 이후 밥상용 쌀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쌀의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밥 먹는 쌀의 소비량은 좀 감소한다.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듯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가공미. 좀 가공미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차별화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말 그대로 좀 몇 년 지난 거를 쓰기도 하지만 아주 새로 이제 수확한 아주 감 나가는 그러한 쌀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면 전체적인 우리 국내 내수 쌀 수요는 줄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쌀의 과잉을 오래 겪었다가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펴려고 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이 정책이 바람직한가라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일본의 쌀 파동의 원인도 감축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리고 감축 목표에 도달하고 그것을 끝낸 지가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고려해야 될 것이
대한민국 국민은 휴전선 남쪽에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법상 북쪽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 역사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도 북한 주민들, 북쪽의 주민들이 삼남지방의 쌀을 먹고 살았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삼남지방의 쌀을 해상무역으로 해서 해주로 싣고 가는 게 그 유명한 소설의 스토리잖아요. 객주. 네. 그래서 쌀이 남쪽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이게 남쪽 우리 그 한반도 남쪽의 전적인 소유이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북한 주민도 생각하자. 북한 이제.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 등 새로운 투자처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미국과 갈등도 해외로 나가는 게 나가긴 나가야 하지만 결코 용이치 않은 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해법을 남북한 화해하고 협력하고 동반자로 함께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 그래요. 바람직한 길이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 남쪽에서 생산되는 이 쌀은 이 과정의 소중한 자원이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감축을 서두러야 할 상황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의원님께서 또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예. 또 나라에 대한 사랑도 많으시고 해서 예. 큰 그림에서 예. 이 쌀 문제를 또 확대해서 좀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오늘 이 예.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봐야 될 이런 이슈를 많이 제기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건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